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박 4일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군 아크 부대와 그리고 레바논 동명 부대를 차례로 방문 중이라면서 이번 특사 파견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크 부대와 동명 부대에는 불과 한 달 전에 송명무 장관이 찾아가서 격려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것은 14년 만의 일이라는 점, 또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 발표가 특사 파견 이후에 발표됐다는 점 등 때문에 북한과의 접촉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알려지지 않은 일정은 없다고 밝혔지만 시기적으로 봐서는 한반도 위기가 올라가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시점 때문에 임 실장의 특사에 대한 궁금증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프닝에서 본의 아니게 말씀을 좀 드린 이 부분 또 오늘 또 겹쳤어요. 이게 좀 미리 제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주말에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의 특사로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14년 만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특사로 파견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파견 이후에 이제 언론에 이게 공개가 됐다는 점에서 이제 더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송명무 장관이 이 두 부대를 한 달 전에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갔느냐, 이게 굉장히 그 궁금증을 좀 자아내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일단 그 아랍에미리트와 그 레바논에 주재하고 있는 그 해외 파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그 아크 부대, 레바논에는 그 동명 부대가 이제 각각 주둔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그 한반도 위기 국면에 청와대의 그 2인자가 그 이례적으로 그 중동 특사로 나간 것이어서 이 또 다른 배경, 즉 대북 접촉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청와대는 어디까지나 그 해외 파견 장병들에 대한 그 격려차 파견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죠. 예. 글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정부가 오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또 발표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그 금융기관과 그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이 독자 제재 대상으로 그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라선 국제산업은행과 그 농업개발은행 등 그 이번 그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이 북한 금융기관과 그 선박회사, 이 개인들은 미국이 모두 그 독자 제재 그 대상 리스트에 올렸던 기관과 회사, 개인들이기도 합니다. 예. 정부가 그 북한에 대한 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그 취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에 대한 제재 발표 이후 이제 그 두 번째인데요. 이 제재 대상과는 모든 그 금융거래 등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와의 그 금융거래는 없죠. 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그 지난달 그 29일 ICBM급 그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그 대응 차원이기는 한데, 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우리 정부가 이 국제적인 그 대북 제재와 압박에 같이 하고 있다는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그 상징적인 조치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죠. 지난 주말에 미국하고 중국에서도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메시지가 각각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나 방향은 좀 서로 달랐습니다. 예. 먼저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인데요. 이 김정은 그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그 대북 제재가 통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그 역대 최고로 강한 제재를 그 취했고 그 이외에도 그 많다면서 이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 압박과 제재를 더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현지 시각으로 7일 그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서 열린 그 지지자 집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이에 대해서 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해의 그 요구나 조치, 일방적인 행동을 중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북한에 대한 그 전면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그 미국의 그 요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발언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또 그 중국은 군사 옵션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열린 그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정치 소식도 좀 알아보죠. 오늘부터 2주간 임시국회 열리죠. 네, 굉장히 그 짧은 국회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그 개헌과 그 선거구제 개혁 개편을 비롯해서 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줄여서 그 공수처라고 하죠. 이 이제 신설 법안 등을 놓고 그 여야 간의 그 복잡한 수싸움이 예상되고는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자유한국당을 그 제외한 그 국민의당 등 그 다른 야당과 함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국정원 개혁과 공수처 신설 등의 그 핵심 과제를 이들 야당들의 그 협조를 받아서 그 관철한다는 방침이죠. 이 개헌과 선거구제를 그 지렛대로 자유한국당 포위 전략을 구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그 자유한국당은 그 정부 여당의 그 일방통일식 그 국정 운영을 맡고 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등 이른바 그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임시국회는 그 12일 선출되는 자유한국당의 그 새 원내 지도부의 그 첫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죠. 내일이죠, 내일. 12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회기가 그 2주간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핵심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공방만 이제 주고받고 그 다음 회기로 다시 아마 그 넘길 공세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공방만 주고받고, 맞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연말에 좀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형성 말이에요. 3파전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친박 후보 단일화가 된 거죠. 네, 이게 확실하게 그 3파전으로 이제 굳혀졌습니다. 친박계인 그 홍문정, 유기준 의원 어제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문정 의원으로 그 단일화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그 친홍준표로 분류되는 그 김성태 의원, 중립파의 그 한선교 의원, 친박계 홍문정 의원, 이 3파전으로 이제 치러지게 됐는데, 자, 이제 관건은 1차 투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결선 투표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상당한 좀 변수가 될 수 있죠. 네. 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경우에 그 어떤 구도가 이제 벌어질지가 관건인데, 이 친홍 대 비홍의 대결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친박 대 비박의 구도로 가느냐, 이게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그 새 후보, 이제 런닝메이트죠. 그 정책위 의장 그 지명을 통해서 이제 새 분리기에 지지세 확대에 나섰는데, 이 친홍 후보로 분류되는 그 김성태 의원은 친박계인 그 한진규 의원을, 또 친박의 홍문정 의원은 개파색의 옅은 이재익 의원을 이제 각각 그 제기를 했고요. 중립파인 그 한성규 의원은 5선의 이주영 의원. 그 단일화를 이룬 분이죠. 그거로 보면 한성규 의원이 제일 아주 중요한 급을 영입하셨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책위 의장으로 각각 이제 그 짝을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대중 마라톤 대회 전남북부에서 열린 거죠. 그런데 여기가 아주 국민의당의 지금 현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박지원 전 대표는 계란 맞고 안철수 대표는 물러가란 소리 듣고 말이에요. 그죠? 네. 예. 여러 가지 안철수 대표의 호남에서 1박 2일, 이제 오늘까지 하면 그 2박 3일이 되겠는데요. 예. 이 국민의당의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 각자 마이웨이를 확인한 1박 2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 때마다 그 친한 반한 간의 그 지지자들의 그 비방과 욕설, 이 통합 찬성과 반대 현수막이 좀 펼쳐졌고요. 친한계인 그 박지원 최고위원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비자금 의혹을 그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했습니다. 목포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서는 그 안철수 대표가 그 홍보대사 그 이봉주 선수와 함께 등장하면서 분위기를 잠시 그 띄우기도 했지만, 곧 간신배 같은 사람, 이런 욕설과 비방이 좀 이어지다가 결국 그 안철수 지지자인 60대 여성이 박지원에게 그 계란을 던지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죠. 네.
안철수 대표는 그 광주에서 가진 그 연대 통합혁신 토론회에서 이 바른정당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발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바른정당은 그 영남당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영남당이 아니라 그 수도권 정당이고 적폐 세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나간 정당이고 자유한국당과 그 합하려는 것은 그 절대 아니다. 이렇게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계란세를 받은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아하. 이렇게 좀 말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바로 그 박지원 의원 지금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의당의 내홍 사태, 이것의 원인을 따지고 본다면 국민의당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이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것이 결국 이제 국민의당의 내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안철수 대표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켰고요. 호남 중진들이 만류했습니다만 원래 예정대로 2박 3일 호남행을 강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또 뭐 계란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불상사를 당하신 분도 계시죠.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십니다.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뭐 어떻게 저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좀 그러셨겠어요? 놀라셨겠어요? 네? 뭐 그래도 제가 맞아서 다행이죠. 만약 안철수 대표가 맞았으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아, 뭐 왜 난리는? 예. 박지원은 안철수 보호하고 안철수 측은 박지원에게 달걀 던지고 그랬죠 뭐. 아, 그 말이 아주 상징적으로 그냥 예. 근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이거 허위 자료죠, 그러니까. 예? 이 자료를 이 한나라당 당시 주성영 의원에게 건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가 겹쳤겠지만은 하필 이름이 박주원 또 박지원 해가지고 제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냥 들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박주선 당신이 부의장님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박주원 하고 좀 똑똑히 불러주십시오. 그럼요. 박주선 의장님도 계신데 뭐. 예. 그게 좀 문제가 됐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예.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주성용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그거 좀 안 했다고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상황이 어디로 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됐든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고 호남을 빼고도 안 되는 게 우리 국민의당입니다. 예. 또 안철수의 새정치를 국민의당이 총선 때 받쳐져 가지고 오늘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정체성과 가치관을 버리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당내에 호남 등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의원들의 3분의 2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통합의 방법을 좀 거둬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예산 통과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정책결합이나 선거연대나 모든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최상의 방법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 논의를 거둬주라.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지금 이 박주원 전 최고위원 이분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호남 출신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와 등을 돌리는 숫자가 더 많아지셨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처음부터 다 그랬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됐든 분열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렇게 바람직한 통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정책 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하자. 그렇지만은 정책 연합도 그렇습니다. 바른정당하고 불과 11석인데 우리 40석하고 합쳐가지고 무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국회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렇지만은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좀 해보면서 해나가는 게 좋다. 그런데 자꾸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통짜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또 돌아서서 통합 얘기하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거기에 박주원 최고위원의 비자금 제보설이 불타는데 갖다 기름 부어버린 거죠.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과 인연을 맺게 된 게 안철수 대표 때문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당시 주성용 의원이 법사위에서 100억 CD를 밝혔을 때 또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따졌거든요.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밖에 나가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불거졌는데 그때도 그러한 박주원 당시 전 안산시장인가 하는 분이 제보를 했다. 그런 얘기가 들렸지만 그때도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검찰에서도 조사하는 게 이상하지만 우리가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의 검찰과는 좀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당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제보 사실이 몰랐잖아요. 이분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 했는데 지금 오죽했으면은 지금 이 판국에 특히 검찰 수사관 출신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주성용 전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해달라. 은폐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까 여쭤본 게 이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친안철수계다 이런 보도가 많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뭐 지금 보니까 최고위에서 안철수 대표와 행동을 같이 하고 굉장히 앞장서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당원권 정지시키고 최고위원직 사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의총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당헌 당규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져서 됐습니다. 그건 아주 안철수 대표가 신속하게 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아주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도 물러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고 이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뭐 대표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당 전체 박지원이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4~5%에 그치는 우리 국민의당이 자꾸 이런 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깝잖아요. 그게 안철수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당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당 전 당원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내에 그런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아,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예. 또 그제 전남 도당 간담회에서 어제 안철수 대표 그 조선대학교 뭐 토론회가에서도 예.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거기에 참석자들이 물러가라, 책임지고 물러가라. 왜 당신이 대표가 되면은 2달 내에 20% 이상 지지도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떨어져서 4~5%, 3~4%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지고 이러한 현 상태에 대해서 물러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지만은 당이 그런 식으로 막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해결의 길은 통합을 지금 논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중진들이 의견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내부 소란 때문이다. 이 얘기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통짜도 안 꺼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중진들하고 얘기하고 또 중진 하는데요. 호남 중진 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예. 그 어떻게 초선 의원들이 10명이 통합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구당초라는 모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보다는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보도하니까 그러는 것 같지만은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큽니다. 중진이야 몇 명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중진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는 자주 이러는 것 같아요. 이 통합 얘기, 통합 이외에 다른 대안 있으면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던데요. 다른 대안은 이번 예산 통과에서도 국민들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모든 언론이 국민이 국민의당이 예산 통과시킨 거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지율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정책연합이나 연대를 그렇게 11석 또 보도에 의하면 5~6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하고도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거기하고 통합하면은 3등 가면 안 된다, 2등으로 올라간다. 선거에 2등이 당선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등 당선되는 것은 기초의원밖에 없어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하나라도 승리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비호남권의 거점 확보가 된다. 그 옳은 말이에요. 비호남권의 지금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 2명 내지 5명인가 4명까지 되잖아요.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죠. 그러나 기초의원 몇 석 당선돼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의당은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겨야 되고 집권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뭐 가치관이라 중시되는 진보정당 같으면은 거점 확보 같은 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거점 확보를 하면서도 단체,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이길 수 있어야지. 만약 기초단체 의원들 거점 확보를 위해서 몇십석 확보하고 또 광역단체장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언론이나 알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국민의당이 완전 패배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은 만약 광역단체장에서 하나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당이 소멸의 위기에 처합니다.
대표님, 그 대표님께서 지금 한국당 입당할 바른정당 의원 수가 대여섯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전 처음 듣거든요. 언론에 보도됐는데 뭘 처음 들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답변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대표님도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당사자들도? 예. 영남에서는 지방선거를 바른정당 간판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및 기초위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에게 빨리 한국당으로 가야만이 자기들이 선거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성화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회를 보아서 한국당으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 정치 풍토에서 정당을 자꾸 옮기면은 안 좋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딱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이 인천 낚싯배가 전복돼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용인의 한 공사 현장에서 높이 85m 규모의 타워 크레인이 붕괴돼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 툭하면 쓰러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5년간 타워 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4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만 무려 17명이나 숨졌는데요. 사고가 빈번하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정부 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지 관련해서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이시죠.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안영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난 게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이요? 그렇죠. 이제 공사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타워 크레인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작업 중에 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지난 그 5월에 일어났던 사고는 이제 작업 중에 사고가 일어난 거고, 또 10월에 그 의정부에 일어났던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는 해체 작업 중에 일어난 붕괴 사고라서 타워 크레인이 이제 설치할 때도 상당히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되고, 작업 중에도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해체할 때 중요한데 올 한 해만 해도 이 세 가지 모든 타워 크레인 안전사고가 다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시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그 마찬가지로 그 설치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판단되고요. 정확한 것은 이제 조사해봐야겠지만, 그 타워 크레인 설치하려면 타워 크레인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조각과 조각을 연결할 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뭐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사고는 뭐 무슨 도르래가 있나 보죠 거기? 그러니까요. 그게 뭐 움직였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트롤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작업할 때 이제 움직여서 짐을 드러내는 건데, 트롤리는 설치할 때는 이제 트롤리가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움직여왔다면 무게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타워 크레인 작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뭐 좀 안전수칙 같은 게 다 그 교과서적으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장비에 대한 안전인데, 이제 사람은 어떻게 안전이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을 감시하거나 그것을 지도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를 어떻게 조립하느냐는 나와 있지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그 작업자가 아닌 제3자, 그 안전관리팀
책임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다시 교정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정부가 대책 내놨던데 그건 뭡니까? 글쎄 정부에서 대책 내온 것은 처벌 위주의 처벌 위주. 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정지시키겠다. 조치하겠다. 이것은 안전사고를 막는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예방을 해야지 이게 사후 수습 대책만 하면 뭐합니까? 수습 대책하고 사고 나면 처벌을 하고 공사 중지하겠다. 이것은 이 작업 어느 현장이건 간에 사고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희생자도 많았지만 그리고 왜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는 그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건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사고가 났을 때는 공사 중지시키겠다, 영업정지시키겠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안전사고를 막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시라면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우선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장비의 노후가 됐다면 노후에 대한 장비는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자들이 요새 그 상당히 교육받지 못한 기술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라든지 경험이 부족한 기술자들이 있다면 사전에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업 중에 어떤 타워크레인 기사하고 신호수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타워크레인 기사하고 신호수하고의 그 신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사고를 막는데. 그러니까 타워크레인 신호수하고 기사하고 신호수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어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중국인 신호수를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면은 타워크레인의 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칙인 타워크레인 기사와 신호수와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안전사고를 이미 내포된 상태에서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중국인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교수님께서 중국인이 할 때도 한국어를 그 신호수하고 아주 원활하게 세밀한 것까지 할 수 있다면 중국인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도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중국인이라면 우리나라 내국인보다는 의사소통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지금 자격 미흡의 현장 기술자의 투입을 막아야 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격 미흡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일단은 그 간단한 기능사 자격만 하면 그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호수에 대한 자격을 얻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타워크레인 기사들도 그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들이 자격증만 따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우리가 그 운전면허도 따면은 소양교육 받고 몸에 대한 뭐 시력 검사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호수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노후화된 장비의 현장 투입을 막아야 한다는 건데 노후화된 장비가 지금 많은 모양이죠, 현장에? 그렇죠. 우리가 그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있었던 그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는 그 제조된 지 27년이 된 장비였어요. 근데 저는 얘기하는 게 몇 년도에 나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이 미흡하다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필요한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몇 년 됐으면 폐차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관리가 됐느냐. 그렇죠. 그것을 상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그 타워크레인을 구입하려면 보통 한 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정상적이라면 그것을 회수하는 데는 한 9년, 10년이 걸려요. 지원금을 회수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값싼 중국산 타워크레인을 구입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전에 우려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타워크레인이 7억씩 하는군요.
보통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제들이 그 정도 최소 가격이 그렇고요. 중국은 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공급되고. 근데 이게 뽑아내는데 9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이게 그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군요. 타워크레인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비 임대업자들은 네. 자기가 투입된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IMF 이전에는 그 타워크레인 그 장비는 건설에서 직접 소유하고 타워크레인 신호수도 직접 고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IMF 이후에 원가 절감을 이유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공급하는 타워크레인을 써요. 한 90%가 지금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신호수라든지 타워크레인 기사는 건설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고 이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죠. 그렇군요. 네. 상시검사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를 제대로 잘 규칙적으로 안 하나 보죠, 정기적으로? 그렇죠. 이번에도 사고도 그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거든요. 근데 현장소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사고 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소장하고 신호수하고 소속해서는 다르지만 건설회사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시작될 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오늘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안형준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